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미국이 왜 미국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인도 총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모디 총리가 주도해서 기념하는 국제 요가의 날입니다. 모디 총리는 유엔 뜰에서의 요가로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힌두교 신자인 그의 요가 전도는 천재적이긴 하지만 의심을 살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한 뒤 미국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완화 기류가 하루 만에 도루묵이 됐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보기 위한 5명이 타고 있던 잠수정 타이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수색 항공기가 소음을 잡아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도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이탄 안의 공기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면 사라집니다.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업자의 개인 전세기를 타고 알래스카 호화 별장에서 여행을 한 뒤 헤지펀드 창업자 법원 케이스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호화 무료 여행 스캔들과 비슷한 케이스고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은 부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세금과 총 관련 유죄 인정을 한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듯 보이지만 대통령과 아들에 대한 공화당의 의회 조사는 더욱 강렬해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맨 앞에는 오늘과 내일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인도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 질서 여기에 대해서 인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인도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왜 인도가 중국의 말도 다 듣지 않고 러시아의 말도 미국 말도 다 듣지 않는데도 인도는 그 모든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인 그런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인도와 미국이 서로 노리는 부분이 맞으면 차이 같은 것을 차이가 있어서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를 수용하자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대를 한 거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 상하 합동 연설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내일 만찬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모디 총리는 인도 IBM 같은 데 너무 연관이 많잖아요. 해서 테크놀로지 업계 사람들과 만나는 것,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또 보고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이 될 텐데 미국은 한때 인도가 인권 문제를 너무 험하게 다룬다 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이벤트에 따라서 미국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중요한 의식을 맡게 되고 그 의식 뒤에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양국 다 인도 태평양 인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양이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통 분모를 얻어서 각 나라가 무역보다는 오히려 국방이라든가 중국 테크놀로지 공급망 이런 데 신경을 쓰겠죠. 아직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은 인도. 그런데도 지난해에 인도가 중국과 국경인 히말라야 그쪽에서 미국과 같이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그 주가 우타라칸드 주에서. 그래서 베이징이 화났습니다. 또 한 번 또 베이징도 화났습니다. 미국만 인도에 대해서 짜증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쿼드 때문에 일본, 호주, 미국, 인도 이 쿼드 때문에도 베이징이 엄청 화가 났는데 인도는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인도의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죠. 세계에서 아주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인구 강대국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밝은 면이 있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제조업을 아주 오랫동안 무슨 중국에서 해오다가 뭐 베트남 같은 곳으로 조금 빼기도 하고 하다가 지금 인도 쪽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2016년까지는 인도에서 이윤이 많았지만 그 뒤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자동차 때문에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조업을 중국 쪽에서 인도 쪽으로 돌린다 할 때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뭐 인도와 중국은 그다지 멀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제조업을 돌릴 수 있는 곳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저임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력이. 그곳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서 만들어서 팔았던 것처럼 인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의 인구도 굉장히 젊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마켓만으로는 안 되겠다.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마켓을 뚫어야지 되겠다 할 때 중국 플러스 어나더 원이 인도를 딱 선택하기가 아주 좋다는. 그래서 이제 인도가 뭐 미국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다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뭐 뭔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고, 인도 정부가 미국과 관계도 조금 더 좋게 하는 게 중국과 딜하는데도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에 따라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국가, 또 어떠한 시점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밝은 면이라든가 인구 면에 있어서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 윌슨 센터의 남아시아 연구소장인 마이클 쿠겔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인도가 그야말로 인도 태평양 극장에서 피에러에서 딱 눈을 마주치고 뭐 스타로 한번 활동을 해볼 그런 것을 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구 것을 인도양 지역에 심어보고 그리고 태평양과 남중국해가 미국의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인도는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아주 오랜 동안 인도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인도양이고 해서 이 지역에서의 해양 안전을 보고 따라서 히말라야,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 훈련도 인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젠다가 이번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어떤 성명서에도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세한 아젠다를 보면은 두 나라가 다 인도나 미국이나 인도 태평양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속할 거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도가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인도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는데도 초기에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인도가요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런 그 분쟁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뭐 최고로 많이 보면은 65%에서 70%까지 보고, 그리고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에서 무기 수입하는 것을 한 45%까지 줄였다.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거의 반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인도가 러시아를 함부로 비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덕분에 오일도 아주 싸게 수입해 갔으니까. 비동맹 정책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비동맹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전략적인 자주성, 우리 국가가 외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인도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아주 세계 질서에 있어서 특별한 박스 안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건데 갇히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이제 워싱턴을 좀 짜증나게 한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도 지난 몇 개월 사이에는 조금 태도를 바꿔서 안 되겠다. 어차피 인도를 끌어안고 가야지 아시아에서의 우리 미국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고 태도를 바꾸니까 인도도 뭐 러시아 그 전쟁은 끝내야지 돼. 이 정도까지는 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때는 서로의 차이는 그냥 차이 때문에 손을 놓읍시다 하지 않고 차이를 관리하는 쪽으로 외교적인 입장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중요한 분야는 테크놀로지, 국방, 또 공급망인데 인도와 미국 회사 또 인도와 미국의 대학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함께 일을 하는 IT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고 어디 뭐 전화만 해도 요즘 전부 인도에서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우주, 국방,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강합니다. 인도 사람들 많이 거기에 이제 유스트 돼 있기도 하고 교육, 헬스케어, 특히 반도체 제조 이런 문제로 해서 미국과 인도가 서로 필요한 것이고 국방도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약 전체 무기 수입의 약 50% 작게 봐서 그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도 요즘 많이 따라잡았어요. 많이 따라잡았어야 11%. 미국보다 더 많이 프랑스가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무기의 29%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회로 보는 거죠. 러시아에서의 무기 수입이 조금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군 하면서 이제 뭐 무슨 드론 같은 것도 최근에 뭐 전투 테스트도 끝낸 드론이라고 하네요. MQ-9A 리퍼 드론이군요. 이것도 이제 구입한다고 하고 이번에 발표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아마 나아가서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의 국영기업이 어떤 전투기를 공동으로 제조하는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서명 내지는 서로 약속을 하고 발표도 할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인도의 탑 무역 파트너이긴 합니다. 뭐 그래야 1,300억 달러 정도 되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젊은 것, 또 무슨 또 중산층이 늘어나는 것. 그런데 인도하고 미국은 인도가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게 없거든요. 가장 좋은 계약은 호주, 두바이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고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과도 이 호주, 두바이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무역 관계를 맺었는데 미국과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고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의 탑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무역 자체가 공급망에서는 중국 이걸 또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이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고요. 방문하는 이 타이밍 내년에 두 나라 모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의 관객, 이게 티에러니까 인도 태평양 극장이니까 미국의 관객, 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관객,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에게 보여주는 게 있고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정말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는 이런 때가 있을 정도로 항상 복잡하긴 하지만 항상 불신했다가 또 뭐 신뢰 구축 리셋 버튼이라는 것을 눌렀다가 또다시 또 불화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모디 정권 아래서 이 모디 정권도 아주 묘한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걸끄러운 것이 있어도 미국과 인도 관계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관계로 맺어가기로 설정을 한 겁니다. 어제 75명의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인도 인권에 대해서 말하시라 이런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종교 탄압하지 마라. 힌두교만 감싸고 돌면서 언론 탄압하지 말아라. 정치적으로도 숨 쉴 공간을 주라고 하라.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인데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에 인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두 나라 다 아주 크고 복잡한 국가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두 나라가 공통으로 목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불편한 관계도 있고 아주 불안한 점도 있고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파트너십,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그 약속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이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에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했는데 보니까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 뉴욕으로 왔어요. 일부러 뉴욕으로 온 거죠. 오늘이 하지 그 여름이 가장 길다는 6월 21일이기도 하지만 여름이 시작되는 여름이 가장 길다기보다 낮이 가장 길어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뭐 2014년인가 15년이죠. 9년째니까 계산해 보세요. 2014년입니까? 유엔에서 이거는 요가를 국제 요가의 날로 정해야지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국제 요가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유엔은 그야말로 총천연색 각 나라가 다 들어있는 종합상자잖아요. 그 유엔의 뒤뜰인지 앞뜰인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요가 세션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 모디 총리가 인도의 총리가 유엔에 와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요가 세션을 이끌었는데 요가가 그 파워풀한 운동이다. 운동인 것뿐만이 아니라 수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요가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 기원이 힌두교의 수양에서 뭐 1, 2, 3, 4, 5 다른 여러 가지 단계들. 모디 총리가 독실한 힌두교 신자입니다. 본인 아주 독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우대하고 다른 종교를 압박하고 하는 것도 뭐 잘 세계에 알려진 일인데 본인은 힌두교 신자라면서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그 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비디오도 만들고 소셜 미디어에 2019년도 그 선거 이후에는 히말라야 동굴에서 명상하는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날을 제안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요가는 우리 인도의 고대 전통에서 나온 무한한 가치의 선물입니다. 운동을 넘어서 자신과 세계 또 자신과 뭐 자연 이런 것이 일체감을 발견을 하는 그런 길이 the way가 요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뭐 힌두교에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OM 그 신성한 소리라는 그런 뭐 소리를 내면서 요가를 하고 하니까 내 인생은 요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요가가 레크리에이션이나 운동이 아니라 어떤 큰 그 문화 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팬은 아니더라도 요가를 통해서 어떤 그 인도를 생각하고 모디 총리를 뭐 가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발가락에 느끼는 그 긴장감 모든 것을 다 뭐 풀어 헤쳐 놓고 뭐 생각과 느낌은 다 비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디가 자신과 인도라는 국가를 요가로서 마케팅하는 데는 천재적이다.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뭐 힌두교 좋다고 홍보하면서 무슬림은 엄청 압박을 하고 운동가들도 그렇고 저널리스트들도 압박을 하고 이런 면들. 그러니까 아마 나렌드라 모디 그 총리도 힌두교의 독실한 신자이긴 하지만 그거로 명상하고 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하면 크리스나무르티의 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뭐 바가바기타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은 뭐 압박하고 하지만 미국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도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인도계 사람들이 많든지 텍사스 휴스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딱 그 어떤 장소에 뭐 스포츠장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등장을 하니까 5만 명이나 되는 인도계 사람들이 쫙 나왔고 그때 모디 총리가 지금 인도 말로 이 타임은 트럼프의 타임입니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잖아요. 선거가 있는 때에. 그래서 외교적으로 참 맞지 않는다 하는 비난도 받았는데 그것도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계이기도 하지만 인도계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바이든 카멜라를 지지한 게 아니라 트럼프 펜스 카드를 공식적으로 인도계 사람들에게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랬던 모디 총리를 손을 잡아야지 되겠다 하고 이제 오늘 내일 융숭하게 대접을 할 겁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누군가는 정말 바이든 대통령 너무 말실수를 많이 해. 짜증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너무너무 결정적인 말실수를 자주 하니까 중국과의 그런 점 전해드리고요. 거기에 붙여서 다른 뉴스도 물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8명의 그 인공지능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되기 전에 연방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규제라든가 인공지능의 장점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등등등. 그런데 그게 이제 악영향을 줄 것을 막는 아무튼 정부의 방향이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만찬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외교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올해 초에 스파이 풍선이 미국에서 항로를 벗어났을 때 시진핑이 대단히 당황했다. 왜냐하면 당황하고 막 업셋됐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업셋된 것은 내가 그 스파이 풍선을 격추시켰을 때 막 전투기 나가고 그랬잖아요. F-16. 그랬을 때 시진핑은 그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업셋되고 당황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것은 독재자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이제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그 커멘트와 반대다. 사실과 반대고 정말 터무니없고 부적절하다. 정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브리핑을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외교 에티켓에 어긋나는 노골적인 정치 도발로 중국의 존엄성을 침해했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반대한다. 중국 대사가 한국에서 한 얘기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항로를 이탈한 그런 기상풍선, 날씨를 하다가 그렇게 이탈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차분하고 전문적인 매너로 대했어야지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날씨 기상 보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스파이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다른 유럽 쪽에서도 떠 있었다 하는 것까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도 중국은 미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무력을 동원해 F-16기, 그거 좀 웃겼어요. F-16기를 동원을 해서 사건을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를 놀리고 불링하고 그야말로 이거는 패권주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때 그 스파이 풍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선 그게 떠다닌다. 아니 왜 요즘 같은 때 그런 스파이 풍선을 하지 위성으로도 드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이게 시진핑 모르게 다른 무슨 국방부라든가 시진핑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러 미국 화나게 하려고 했을 거야. 아니면 미국을 중국 공산당이 떠보느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100%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 발표를 믿을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 발표를 믿을 텐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예정됐었던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됐고 며칠 하루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해서 돌파구까지 마련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무슨 뭐 왕위 뭐 친강 시진핑을 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긴장이 아니라 긴장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합의 정도는 했잖아요. 그 합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딱 중국과 연관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모금해서 독재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지 해서 제가 도루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도루묵이라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 중국도 체면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외교부에서 성명 같은 것은 발표를 해야지 되겠지만 큰 그림으로 미국의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5분이나 만나주고 관계를 다시 완전히 깨서 정말 도루묵이야 만들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말 말은 조심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뭐 악의적으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말한 뒤에 이제 이렇게 다시 서로 잘해보자 하고 합의를 봤으니까 곧 soon 기후 대사 존 케리가 베이징을 방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케리 지금 기후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는 일단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굉장히 어수선했었던 그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미국이 분열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그것도 조금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서 그 공간을 막고 지금은 더 분열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는 민주당 바이든의 아젠다인 뭐 기후변화 같은 것을 열심히 추진을 해보려고 존 케리라는 거물을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까지 나왔었던 그런 연방 상원 의원 출신의 존 케리를 기후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참 이게 모든 것은 인간, 정치인들이 재어 놓은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뭐 러시아 사건 터지고 등등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고 하면서 중국과의 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협조는 제대로 못한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많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일단 이제 존 케리를 곧 그 중국에 방문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말도 왜 나왔냐면요. 국무장관이 가서 일을 그 정도면 우리가 참 만족할 정도로 옳게 이 일을 처리를 잘하고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진핑 독재자가 엄청 당황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럼 관계 개선하는데 대통령이 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며칠 더 거기다가 플러스 시킬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많은 그 매체에서 공통으로 보도하는 뉴스는 이 내용은 저는 이 사무엘 얼리또라는 연방 대법관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그렇게 날마다 명상을 하고 요가에서 이 사람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런 것을 다 다듬고 한다고 하면서도 무슬림을 박해하잖아요. 정치적인 적을 박해하잖아요. 언론 탄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연방 대법관들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해서 그나마가 아니라 가장 공평하게 이 일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공평하게 일을 판결을 할 때는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깨끗하고 투명한 사생활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공평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고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계속 연방 대법관에게조차도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퍼블리카라는 그런 매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도 수십만 달러 뭐 여행을 무료로 가거나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또 알고 있는 그 친척 아주 본인이 아이처럼 돌보는 그런 아이의 너무너무 비싸게 드는 학교 등록금도 다 무료로 뭐 집도 그렇고 선물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는 사무엘 얼리또입니다. 사무엘 얼리또의 그 보수성도 이거는 못지 않습니다. 아마 클래런스 토마스 다음으로 가장 확고한 보수일 겁니다. 어제 프로 리퍼블리카가 무엇을 보도를 했느냐면은 사무엘 얼리또가
알래스카로 낚시 여행을 갔는데 그 낚시 여행을 가는데 전세 비행기가 헤지 펀드를 만든 사람이고요. 폴 싱어라고 헤지 펀드 회사의 대표고 그리고 폴 싱어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두 사람이 간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간 것 같은데 그걸 또 주최를 한 사람은 연방 대법관의 여러 가지 그 판결을 보수 쪽으로 많이 내리게 하도록 큰 힘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주도를 해서 라빈 아클리라고 아니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잊어서 아무튼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폴 싱어라는 헤지 펀드 공화당 억만장자고 공화당의 엄청난 기부자고 이 사람의 전세기 만약에 이 전세기를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이 타고 갔다면 돈 그 편도로 10만 달러를 내야지 된답니다. 그 왕복이면 2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묵은 곳이 하룻밤에 알래스카에서 1,000달러 하는 랏지니까 뭐 굉장히 그 호화스러운 곳이죠. 이것도 역시 그 라빈 아클리 2세라는 뭐 공화당의 그 기부자. 근데 이 사람하고는 뭐 일로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 전세기의 주인인 폴 싱어가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래전의 일이에요. 2008년도에 그 낚시 여행을 간 건데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초반에 2012년인가 2014년인가 어디는 2012년이라고 하고 어디는 2014년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폴 싱어 회사에 대한 판결을 해야지 됐어요.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에서 뭔가를 이 헤지펀드 회사를 고소했는데 그리고 판결 자체는 7대 1로 이 헤지펀드 회사의 입장을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들어줬고 그 헤지펀드 회사의 편을 들어준 사람 한 표 가운데는 그 7표 가운데는 사무엘 얼리토의 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퍼블리카는 아니 그렇게 무료로 엄청나게 화려한 여행을 갔다 오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빠져야지 빠지지도 않고 그 선물 여행 선물 받은 것은 선물 기록하는데 클래런스 토마스처럼 기록조차도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 리퍼블리카가 사무엘 얼리토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했겠죠.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에 저는 읽다가 말았습니다. 하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쓴 것 같아요. 더 쉽게 읽기라고 쓴 게 아니라 나는 연방 대법관이니까 법적인 면에서만 쓴다 하고 썼는데 잘 안 읽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지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나는 그 여행을 무료로 간 것에 대해서 선물 받았다고 보고를 안 했어도 됐다. 이게 이제 요지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호의라고 해서 연방 룰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룰에 따르면 개인적인 그 호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비어있는 좌석을 하나만 점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것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어도 된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싱어도 잘 모른다. 그 전세기 주인도 몇 번 얘기했을 뿐이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타당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썼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저 비어있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내가 아는 전부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퍼블리카도 구속력이 있는 그 윤리 규정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보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방 대법관들에게 우리가 느끼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연방 공무원만 하더라도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하잖아요. 선물이. 미국에도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아니 뭐 비행기 값만 그렇고 호텔 값만 그렇고 이런 게 있고도 보고도 안 하고 왜 그 판결에 본인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걸 참여를 했어? 라고 저스틴 엘리어트 기자가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클래런스 토마스의 그 케이스도 썼던 기자거든요. 그래도 아니 땡큐 한다. 이렇게라도 우리 매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퍼블리카하고는 안 했어도 뭐 월스트리트저널하고라도 했으니까 그로써 이 사무엘 얼리토가 가장 좋아하는 믿는 신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자, 잠시 뒤에 잠수정에 관심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타이타닉 그 잔해가 1912년도에 이제 그 캐나다의 제일 그 오른쪽인 뉴펀들랜드 그쪽에 이제 뭐 한 3,800m
수심 그쪽에 이제 딱 묻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몇십 년만 있으면 쇠를 또 갉아먹는 벌레 같은 게 있어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관광을 가는 겁니다. 잠수정을 타고. 이번에 이게 사고가 났는데 일요일에 오션 게이트라는 워싱턴에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가 만든 잠수정 이름은 타이탄입니다. 이 타이탄이 5명, 그러니까 오션 게이트의 CEO인 엔지니어 조종사로 갔고, 뭐 영국계, 파키스탄계 영국인 아주 억만장자, 그리고 무슨 뭐 아버지와 아들, 전에 그 프랑스의 뭐 군 출신의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전부 남자예요. 남자가 갔는데 1시간 45분 지나고 나서 말하자면 교신이 끊긴 겁니다. 끊겼는데 그러면 수천 미터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난 그 몇 시간 사이에 4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한 번씩 뱅뱅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조종사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신호일 수도 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하고 수색을 하고 있지만, 이거 국제적인 수색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뭔가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캐나다 당연히 들어갔고, 미국, 뭐 해양경비대, 뭐 해군, 캐나다, 영공에서도 봐야 되죠. 바다 위에 이 잠수정이 혹시 떠올랐나 하는 것 때문에. 프랑스도 그쪽 분야가 강하니까 프랑스도에서 지금 전부 열심히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타이탄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바닷속에서도 당연히 로봇 수색 작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중요한 건 이 잠수정 타이탄 안의 공기가 원래 뭐 90몇 시간, 96시간인가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아니면 3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기가 사람들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소진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진대요. 그래서 뭐 2시나 3시경 늦으면 그때까지 그 안에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잠수정이 안에서는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잠수정에 타기 전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영국인 억만장자가 한 얘기가, 날씨가 굉장히 나빴다고, 그 뉴펀들랜드에 뭐 한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간다 하는 친구에게 그 같은 메시지는 남겼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무게를 이게 딱 뭔가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나쁜 거죠.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뭔가가 누출돼서 뭐 그 두께도 뭐 꽤 아주 두껍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돼 있고, 또 안에는 불이 아주 천정에 작은 거 2개만 있어요. 램프 비슷한 게. 그리고는 바깥은 환하죠. 왜냐하면 3,800m 아래로 가서 타이타닉 그 조각 파편들을 보려면 아주 자세히 그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뭔가 그 안에 엔지니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교신이 끊기면서 무게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썼다 하면은 이미 이 잠수정은 바다에 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바다에 떠 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딱 그 항공기로도 지금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누출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이미 폭발해 버렸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2시나 3시경이 되면은 공기가 이제 다 소진해 버린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를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간으로서 정말 민간뿐만이 아니라 USS 함대보다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수정이 있지만 잠수정을 관리를 하는 배도 쭉 근처에서 당연히 따라갔겠죠. 교신이 끊겨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깊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 안에까지 수천 미터 깊이로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그 잠수정이 뭐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당 지역에 로봇가 있는 그런 선박들도 많이 있고요. 완전히 그 밀폐된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굉장한 모험심을 갖고 간 거잖아요. 물론 무슨 뭐 국가의 무슨 원대한 뭐 이득을 위해서
그런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의 조각을 보겠다고 1인당 뭐 열흘 정도의 그 관광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25만 달러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1인당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회사 오션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하면서 뭐 회사를 소송한 케이스도 있고, 리더십이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뭐 이런 본인이 모험한다는 것과 무슨 사업 거대한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 해서 막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이건 익스트림한 스포츠야? 아니면 익스트림한 관광이야? 그런 거를 그렇게 꼭 할, 모든 건 다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오션 그 CEO의 오션 게이트의 CEO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안전하게 다 그분들이 구조되고 나면은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고 이게 다 정리가 되면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줄 수도 있겠죠. 그 같은 심해를 탐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분들을 구하는 그 국제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어제 이제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경범이고 알면서 안 낸 것, 총에 대해서는 중범이고 마약을 하는 동안에 총을 샀기 때문에 해서 합쳐서 최고 12년형을 복역할 수 있는 것을 집행유예 한 2년으로 지금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판사가 허락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게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0년도 대선이 한 달 남았을 때부터 계속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다 뭐다 해서 연방 상원이 2020년도에 공화당이 이걸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돈꼬레가 됐건 무슨 그 밖에 사생활이 됐건 뭔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차에 본인은 2건의 경범과 1건의 중범에 대해서는 수사하던 검사와 협상을 해서 한 것이고,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무슨 중국과의 거래, 무슨 지분의 10%가 뭐 빅가이에게 갈 것이다 할 때에 그 빅가이가 바이든 대통령일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수사를 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가족, 아버지 이런 것을 사업에서 좀 말하자면 팔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던가 이런 증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인데 제가 자세히 못했어요. 오늘이 이제 해가 가장 그 긴 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한 번도 늘 뉴스 할 때는 오늘 해가 제일 긴 날이에요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긴가를 철저하게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 헌터 바이든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약간의 차이로 다수당이 되고 나서 또 계속 그 하원에서도 수사를 해왔는데 뭐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아라고 보도를 하는데, 주류 언론에서는요, 그 보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을 때 그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풍자 언론 이런 데는 사진도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쫙 뿌리잖아요. 그게 정통 언론과 가짜의 차이인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